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ESG 공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고요. 제가 ESG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석사 논문을 썼었고, ESG와 관련된 일을 계속해서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ESG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하는데, ESG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함부로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ESG라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비재무적 요소를 공시하자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비재무적 요소에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ESG 세 가지가 있는데, 환경 분야, 사회 분야, 그 다음에 거버넌스 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무적 요소는 많이 보는데, 이제 비재무적 요소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ESG 공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무적인 내용은 공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비재무적인 내용도 이제 그러면 공시가 되어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많이 요구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동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유럽에서는 ESRS라고 해서 지속 가능성 공시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SEC에서 기후 정보를 공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위법하다고 해서 하지 않기로 했었다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는 ESG 공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주 정부와 중앙 정부 간에 이렇게 갈등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ESG 공시를 우리나라에서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ESG 공시를 언제부터 할 것이냐 하면 2028년부터 할 것이고요. 자산 총액 30조 원 이상의 기업, 코스피 기업들이 이제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8년부터면 2027년 내용을 2028년에 공시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한 다음에 내년에 아마 제대로 된 측정을 해서 28년부터 공시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 총액 30조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기업부터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 규모가 큰 기업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산 총액이 큰 기업부터 시작을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걸 점차 늘려갈 거고, 결국에는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재무 공시를 하듯이 ESG 공시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ESG 공시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정합성입니다. 국제정합성이란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나라가 유독 낮은 수준으로도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이제 맞추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도 수출을 하게 될 거고요.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을 하면서 그 나라에 공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옴니버스라는 것을 만들면서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비슷하게 캘리포니아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이제 공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그들의 수준에는 최소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제 정업성이고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나라의 또 다른 무역 장벽으로도 이용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른 나라와의 합을 맞추겠다는 게 국제 정업성이고요. 또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이 공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고를 한다는 의미와 똑같은데요.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만약에 공시한다고 했을 때 매번 다른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매번 다르게 보고를 하면 그 수치가
천차만별이 될 거잖아요. 혹은 단위를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비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탄소 감출량이 줄어든다 혹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혹은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더 많다, 더 적다 이런 것도 비교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교 가능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실 기업의 수용성입니다. 이게 ESG 공시를 하겠다라고 한 지는 좀 됐어요. 한 2, 3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이유는 기업들이 실제로 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미국에서도 하겠다 했고요. 뭐 호주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도 하겠다 하고 있고 중국도 하겠다 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에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이 할 수 있을 만큼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점차 딜레이 됐던 모습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해야 된다라는 데까지는 합의가 돼 있었던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준이 높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의 수용성 문제에서 가장 예민했던 것이 스코프 3의 적용입니다. 스코프 3는 이제 3년 유예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KSSB가 발표된 이후에는 그 내용에는 스코프 3를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코프 1, 2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스코프 3가 적용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혼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계 사람들은 스코프 3가 없으면 사실상 보고를 안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코프 3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코프 3를 제대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서 3년 뒤에라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퀘스천 마크가 달립니다. 이 스코프 3가 뭐냐라는 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업이 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우리는 스코프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배출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실제 사용하지만 기업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전기거든요. 전기는 발전소에서 탄소를 배출하지만 기업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스코프 2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이제 측정되지 않는 탄소 배출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코프 3라고 하는데 스코프 3는 크게 1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면 뭐 직장인들의 출퇴근 과정,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력사들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물건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혹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측정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고요. 이 스코프 3를 위해서 LCA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거든요. LCA가 뭐냐면 이제 제품이 정과정 평가라고 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폐기할 때까지의 그 탄소 배출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를 한 20년 우리가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그 다음에 만들고 나서 판매된 이후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그 다음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다 포함해서 LCA라고 하는데 스코프 3의 그런 내용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 중에서 협력사에서 만드는 부분, 그 다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는 스코프 1, 2, 협력사에서 만든 것은 스코프 3, 그 다음에 판매된 이후에 운영되면서 폐기할 때까지를 또 스코프 3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매우 까다롭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걸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될 거잖아요. 하나하나 계산하기가 힘들 테니까. 그럼 그 평균에서는 이제 그 통계의 함정에서 빠질 위험도 있고요. 또 스코프 3를 제대로 측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걸 또 검증하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3년이 지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발전해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SG 공시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ESG 공시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되게 동의하거든요. 또 저는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ESG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제화한다는 것 자체의 공시, 규제를 하겠다는 거고 이 공시가 결국 규제가 되거든요. 그런 이런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가라고 생각해 보면 전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는 데는 되게 동의하고요. 다만 ESG 공시를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 분야에서 이제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매번 달라지고 있거든요. 특히 온실가스가 제가 대학생 때는 5개인가 6개였는데 요즘은 8개까지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8개인가 9개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될 때 예전 데이터들이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5개, 6개만 측정하다가 8개, 9개로 측정하니까 더 증가할 거잖아요. 그럼 더 증가한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반영해 줘야겠죠. 또 우리나라에서 오너 리스크라는 게 존재해요.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는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거버넌스라고 봤을 때 기업이 운영하는 절차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투명하게 공시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기업이 그러면 진짜 예민한 그 기업의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수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공개했을 때 기업이 가지는 리스크라는 것도 분명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SG 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내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더불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공시를 하는 내용들은 사실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법정 공시로 넘어가게 되면 법제화가 된다면 꼭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항목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하면 어쩌면 그런 내용들을 더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진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가려질 수 있는 우려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